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코지로 이야기, 지난 시간 혹시 못 보신 분은 우상단 카드 클릭해서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개 부분인데요. 오늘은 무사시와 사사키 코지로의 대결, 가을유지마, 그 실체 및 미야모토 무사시란 인물에 대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 말고 여러가지 뒷얘기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부축해서 촉발되었다고 하는 무사시와 코지로 둘의 대결은 1612년 4월 13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미야모토 무사시는 보통 그 1583, 4년쯤 생으로 봅니다. 본인 저서라고 알려진 오륜서 기준으로 집필 당시 나이, 거기에 보면 내 나이 60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필 시점 기준으로 역산해서 1583, 4년생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럼 1612년 대결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29살, 30살 정도의 승부를 벌인 거죠. 신체적으로도 한창 전륜, 절정의 시기에 승부를 벌이게 된 거다. 그럼 그를 상대해야 했던 사사키 코지로는 몇 살이었냐? 이게 썰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최대 90살 노인이었다는 얘기서부터 18살 청소년이었다는 얘기까지,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코지로의 진짜 스승이 누구냐, 이게 사실 이 나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직접 되죠.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코지로 나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모든 싸움 분위기 같은 게 싹 바뀌잖아요. 코지로가 아무리 대단했다고 해도 당시에 머리 허연 노인이었다 이러면 무사시가 뭐 그렇게 대단해질 것까진 없는 게 될 수 있죠. 뭐 무협지 소설 같은데 보면 무슨 무당파 장삼봉 이런 인물이 나와서 거의 100세 다 됐는데도 엄청난 내공을 내뿜고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건 다 소설이고, 참고로 무당파가 진짜 장삼봉이 만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그냥 전설입니다. 나중에 무협, 문파 일대 정리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뭐 검도도 결국 스포츠 같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뭐 장삼봉급 나이 돼서 새파란 젊은이의 힘이나 스피드를 무슨 기술로만 상대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술이나 축구 보는 안목에 뛰어나도 맨유 전 감독 퍼거슨 같은 분이 현역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시간 소개드린 그 맹인 검객 토다 세이겐의 제자설, 이걸 취한다고 하면 코지로의 나이는 1612년 당시 엄청 많아지게 되죠. 2000기라고 하는 무사시의 일종의 전기 같은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코지로가 토다 세이겐의 제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토다 세이겐이 정확히 몇 년생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그 세이겐의 동생이 있어요. 토다 카케마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1524년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왜 의미가 있냐면 사사키 코지로가 토다 세이겐 밑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무사수련을 떠나게 되는 계기로 알려진 얘기가, 코지로가 이 스승의 동생 카케마사하고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세이겐 밑에 있기가 멋쩍어져서 독립을 했다 이런 건데, 한판 붙었다고 하면 둘이 나이가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불꽃 튀겨서 팍 한 판 붙는 게 보통 나이 차가 많이 나면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지로가 카케마사하고 비슷한 1520년대생이라면 1612년이 간류지마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코지로가 세이겐의 제자라고 나오는 이 그 무사시의 전기 2000기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는 게, 간류지마 대결 당시 코지로는 18살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다 세이겐의 동생 카케마사가 1593년에, 훨씬 전에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이미 떴거든요. 근데 1612년 기준으로 18살이면 코지로의 생년은 뭐 1594, 5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 동생도 이미 그 칠순 나이였던 시기인데, 그래서 뭐 세이겐이 뭐 8순 넘게 살아서 어린 코지로를 아기 때부터 가르쳤다라고 하면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당시 그 70줄에 있던 그 동생 카케마사와 코지로의 대결, 또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깐난 애기하고 70 노인이 붙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8살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토다 세이겐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시의 나이가 뭐 꽤 코지로가 있었을 것이다. 즉 신체적 절정에서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요 얘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무사시의 승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절정에서 이미 내려온 노검객을 상대로 한 승리였을 뿐이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코지로가 세이겐이 아니라 여기 그 카네마키 지사이나 이토 사이의 제자라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다르죠. 근데 이제 그 18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무공전이라는 무사시의 전기,
아까 말씀드린 그 2000개의 원본 같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 코지로가 18살에 자기 유파, 간류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18살이 그냥 그 간류지마 때 18살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2000개에서 와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천재 검사라고 해도 18살에 제자들을 다수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쌓았다고 보기엔 좀 힘들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런 부분은 무사시가 이미 한물간 명성만 높은 근데 나이 들어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고 보인 코지로에 대해 자신의 위명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시비를 걸었다. 라는 무사시를 매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주장이 이제 이러한 그 배경에서 좀 나오게 된 거죠. 여하튼 이 무사시와 코지로는 그 나중에 간류섬이라고 불리게 되는 한 작은 섬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만나 붙기로 합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대결 스토리 한번 보죠. 가장 유명한 스토리는 1750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이 간류지마 대결이 있은 지 약 백수십 년 지난 뒤죠. 무공전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무사시의 그 2001류 그 문파의 사범이 지은 책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개조인 무사시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나중 여러 창작물들은 일단 그래도 여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뭐 유명하긴 하지만 약속한 대결의 날 사사키 코지로는 약속 장소인 섬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잘 지키는 코지로 씨. 근데 괴이하게도 대결을 약속했던 무사시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 오는 무사시에 대해 뭐야 이거 나니 하면서 어처구니 없음이 증대되어가는 코지로. 그럼 당시 무사시는 무엇 하고 있었느냐? 약속 시간 맞추려면 지금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며 주변인들이 계속 깨우는데도 시끄럽다 하면서 쿨쿨 잠만 계속 잤다고 해요. 그러다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서두르지 않고 아침밥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 무기를 챙겨 민기적 대결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사시는 그 매 싸움별로 그 싸움에 맞는 무기를 그때그때 선택했다고 했었죠. 이때 무사시가 챙긴 무기는 그 유명한 그 노입니다. 노. 나룻배를 몰 때 쓴 그 노젓는 노. 노를 적당히 휘두르기 좋게 손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 만들고 하여튼 적당히 깎아요. 그래서 그 노를 들고 배를 타고 그 이미 늦어버린 시간에도 여유 있게 대결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무사시의 그 민기적거리는 일화가 늦잠 잘 거 다 자고 일단 왜 약속 시간을 안 지켰냐? 보통은 이렇게 보죠. 상대를 초조하고 열받게 만들어서 적수의 평상심을 흐트러뜨리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기려면 상대의 평상심을 무너뜨려라. 이게 승부의 기본인데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뭐 무사시처럼 검으로 대결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대결에 직면을 하죠. 직장이나 학교, 인간관계, 비즈니스 등에서 말로 대결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도 늘상 간류지마 대결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하는 대결에 있어 서로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걸 잘 논리적으로 펼쳐서 주변인들에게 내가 맞다는 걸 인정받고 상대 논리를 분쇄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이 대결이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싸움을 진짜 잘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죽이죽거리면서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고 흥분시키는 이런 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특히 이 인간들이 잘 쓰는 전술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찔렸을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말 실수나 폭언을 해서 되치기를 당하고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고 엎어치기 당하고 이게 우리들 범인들이 많이 겪는 일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심리전도 실력이다. 이걸 이제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심리전에 말려서 패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무사시가 늦게 오는 건 바로 이러한 그 심리적인 면을 노렸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땐 컨디션이라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숨을 건 대승부를 함에 있어서 시합 전날에 잠이 잘 올 리가 없겠죠.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잠을 설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건 무사시나 코지로나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대가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상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비록 픽션이긴 합니다만 그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사시가 이제 대승부를 앞두고 본인도 이제 절실하고 긴장되고 하니까 고뇌하던 차에 길 가다가 이제 한 사당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사당 가서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하죠. 그래서 무사시도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치성을 드리자. 근데 순간 무사시는 아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그거죠. 신은 존경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나 자신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 승부 이전에 이 마음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이 점을 이제 깨달았다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긴장을 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보통 대결의 순간 그 효과가 좋은 게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압박감과 긴장이 좀 내려가는 걸 상당히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긴장이 되니 코지로나 무사시 둘 다 잠을 못 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지로는 못 자면 못 잔 대로 약속 시간 지켜야 하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무사시는 못 잔 잠을 마저 다 끝까지 잡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늦게 간 건 그만큼 나의 컨디션을 완전한 상태로 조절을 하고 나서야 승부에 나선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면에 충실한 모습이 아닌가. 실제로 승부 현장에 가면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게 훨씬 피로가 빨리 올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건데 계속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저놈 언제 오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온다고 거기서 뒤비져 자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언제 와서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계속 긴장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려니 사람이 지치죠. 피곤하고. 반면에 무사시는 상대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유유자적 체력 만땅의 상태로 온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결국 기다리고 있는 코지로에 대해 민기적거리면서 무사시가 배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 시간대가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면 무사시가 해를 등지는 포지션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해를 등지고 공격을 시작하면 월등하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했다는 거죠. 무사시가.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해를 등지고 나타나서 코지로가 왔군 하면서 이제 검을 뽑죠. 발도. 근데 이때 또 유명한 얘기. 코지로가 발도를 하고 나서 그냥 칼집을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사시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너의 검은 이제 다시 돌아갈 검집을 잃어버렸구나. 따라서 너는 이미 진 거다. 이 말과 함께 미리 만들어 온 노를 깎아 만든 엄청나게 긴 목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하필 노였나?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일단 보통 당시 검사, 무사들이 자신만의 전용 무기, 애무기를 쓰지 않습니까? 코지로의 빨래대처럼. 보통 영웅들은 자신의 전용 무기가 있잖아요. 아더왕의 엑스칼리버처럼. 근데 무사시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전술이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배 젓는 노를 무기로 들고 나온다 이런 건 코지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일단은 길이 문제가 있어요. 우선 코지로 무기가 길기로 유명한 빨래대 아닙니까? 즉 길이 승부를 하는 게 코지로의 기본 전략인 거죠. 장거리 승부. 근데 빨래대보다 더 긴 노를 가지고 와서 상대의 장점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기본적으로 코지로는 같은 검 대 검의 대결에선 상대 검이 나보다 더 긴 상황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거고 해서 굉장히 이 상황이 생경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코지로의 비기, 찌밤의 가의 시가 상대방 검을 쳐 올리거나 쳐 누르고 그걸 그렇게 한 다음에 역반동으로 반대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번 배기 공격을 하는 이연타, 반동타법. 이게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노로 만든 비상식적으로 크고 굵고 거대한 목검이면 이 찌밤의 가해시가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탁 쳐서 상대 검이 휙 제껴져야 상대 방어도 오픈되고 나 역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착 제껴져야 내 팔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제끼면서 올린 거에서 반동을 살려가지고 이번에 또 아랫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꺾으면서 내리뵐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로 만든 이 굵고 무거운 대목검은 이렇게 쳐서 올리질 못하고 치는 순간 거기서 1차 움직임 때 턱 하고 막혀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크고 무겁고 묵직하니까 턱 하고 제껴지지가 않고 쳤을 때 탁 제껴지지 않고 그냥 탁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탁 막혀버리니까 이제 쭉 올렸다가 다시 내리치는 반동검법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길이에서의 우위, 그리고 또 이러한 상대의 비기, 장점 분쇄, 그걸 못하게 만드는 무기를 당시 무사시는 고안해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설인 거죠. 결국 무사시는 이렇게 고심 끝에 꺼내든
노 대목검을 가지고 해를 등지고 붕 날라서 그걸 휘둘러서 당황한 코지로의 정수리를 강력하게 타격합니다. 결국 그 한 방에 코지로는 패배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보여지게 되는 갈류지마 대결의 스토리죠. 근데 유명한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를 봐도 여기서 이 한 방으로 코지로가 숨을 거뒀다고 나오진 않거든요. 뭐 숨은 붙어 있었다는 식의 묘사가 나와요. 뭐 소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묘한 이야기랑 좀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지로의 진짜 최후는 어떻게 된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개드린 이러한 일반적인 갈류지마 대결에 대한 기록들은 무사시의 문파인 2001류 파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조작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둘이 붙은 섬이 나중에 갈류지마, 갈류섬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왜 멀쩡한 더 유명한 승자를 냅두고 패자의 이름을 성명칭으로 붙였냐? 무사시 문파 사람들이 쓴 기록 말고 갈류섬이 있는 근처 해당 지역에서 전해지는 그 민담이 담긴 서유잡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선 상당히 다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일단 코지로가 배를 타고 해당 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어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코지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류 센세, 실은 저 섬으로 무사시가 자신의 부하들 다수를 함께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시면 보나마나 무사시 일당들이 떼거리로 간류님께 달려들 터. 아무리 간류 센세께서 대단하시다 한들 어찌 1대 다수로 당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섬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시지요. 근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부에 대해 코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고맙소만 나는 그럴 수 없소. 무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법이오. 일단 가기로 약조한 이상 가지 않을 수 없소. 혹여 만일 1대1 대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무사시가 패거리를 동원한다면 이는 무사시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될 뿐 나는 무사로서 약속을 지키러 들어가겠소. 결국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무사시는 혼자서 덤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제자 4명을 이끌고 떼거지로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여 어쩔 수 없이 중과 부적으로 코지로는 패하게 되고 해서 실제로 코지로를 절명시킨 건 무사시가 아니라 무사시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서유잡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뻔히 상대가 약속 어기고 떼거지로 덤빌 걸 알면서도 섬으로 들어간 코지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코지로의 무사도를 기려서 그 섬에 비석을 만들고 섬 이름을 코지로를 기리기 위해 갈류섬이라고 명명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급드렸던 그 누마 타카기에 따르면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 실제로 둘이 1대1로 붙은 것까진 맞는데 또 거기서 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코지로가.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근데 패에서 쓰러져 있는 코지로를 무사시 부하들이 와서 절명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듣고 대분노한 코지로의 부하들이 스승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무사시를 추격을 합니다. 이에 무사시는 도주를 하게 되고요. 코지로 부하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제 그 누마타가 그 가문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가문이 이제 이 무사시를 숨겨줘서 무사시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무사시가 좀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좀 그려지고 있는 기록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기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사시의 양자라고 알려진 그 미야모토 이오리가 무사시 사후 9년 뒤에 무사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 대결은 그야말로 정정당당한 1대1 승부였고 또 무사시가 지각하지도 않았다. 양웅이 동시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 이건 근데 무사시의 양자가 만든 거라서 실제로 이 갈류지마 대결이 굉장히 그 비겁한 형태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주창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록 또 섬 이름 자체가 갈류를 기리는 갈류섬이 된 것 등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무사시 본인이 지었다고 알려지는 오륜서에 사사키 코지로의 사자도 간류의 간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일생 하이라이트가 될 대승리였다면 그리고 그걸 비겁하지 않게 1대1로 잘 이긴 거라면 굳이 본인 저서에서 뺄 이유가 있었겠느냐. 실제로 오륜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병법, 무예의 길에 전념하여
13살 때 처음으로 결투를 했다. 그 상대는 신도류의 아리마 기에이라는 병법자였는데 이겼고 16살 때 다지마국 아퀴야마라는 강력한 상대와 승부하여 이겼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겼다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1대1로 이긴 거면 사사키 코지로를 언급 안 할 이유가 있었나. 실제로 이 무사시가 상당히 과대평가된 검객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 게 그 근거가 무사시는 그래봤자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끝까지 한낱 낭인에 불과했었다는 거죠. 당시 유능한 무사는 당연히 당대의 영주들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어야 맞을 텐데 고작 있는 거라고는 각종 기록을 탈탈 뒤져봐도 50석 정도의 복록을 받는 객장 정도 잠깐 했다라는 내용이 전부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이토 사이의 제자 오노 타다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물 같은 경우는 600석의 영지를 할당받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50석도 보통 우리가 일본 다이묘들 이야기할 때 그 영지 규모를 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50만 석 다이묘, 20만 석 영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석이란 개념이 뭐냐면요. 그냥 쌀 한 섬, 한 석. 그렇게 하는 석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지를 말할 때 쓰는 석은 그 영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크기를 그 땅의 크기를 무슨 뭐 몇 평,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산출량을 기준으로 영지 구역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석짜리 땅이라 함은 성인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이게 한 석짜리 땅인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0만 석 다이묘다 이러면 성인 남자 20만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는 정도의 넓이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노 타다키가 600석을 받았다라는 건 쌀 600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 600명이 1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땅을 봉토로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오노는 600석이고 무사시는 50석이니까 12분의 1이냐? 그것도 아닌 게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인 게 무사시가 받았던 건 봉토가 아니고 봉록이었다는 거죠. 5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쌀 50섬을 봉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600석 봉토를 받으면 작지만 그래도 소영주 아닙니까? 보통 다이면 1만 석 이상일 때 다이묘라고 해요. 그 이하가 되면 이제 하타모토 혹은 소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무사시는 소묘도 못된 거죠. 그냥 봉급받는 일시적 객장 정도. 당대 무사로서 검객으로서 사회적 위치는 이토 사이의 제자 오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실제로 당대 오노하고 쌍벽을 이뤘다고 알려진 검사가 이제 그 야규 무네노리, 그 메가본드에서 그 작중 거의 최강으로 나오는 그 야규 세키슈 사이의 그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쿠가와 가문 검술 사범이 되는데 못하네요. 이 사람은 그 1만 2천석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영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검술 실력뿐 아니라 정치력도 상당히 있어야 하겠지만서도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무사 시대, 사무라이 시대에 무사시는 당대에 너무나도 인정을 못 받았다. 50석이 사실은 이제 50섬이 아니라 그것도 영지였다, 50석 영지였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는 300석 정도까지 할당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좀 근거가 좀 약하죠. 당대 최강 검사들 중에서는 1000석 이상 봉토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검술 실력으로 여러모로 무사시의 위명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거죠. 그냥 동네 지역 갱스터들이나 좀 잡고 다니던 사람 아니었느냐. 실제로 무사시 본인이 60여회 대결에서 다 이겼다고 하는데 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사시가 이렇게 관직, 출세적인 측면에서 별 볼 일 없게 끝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300석짜리 무사를 이겼다 이러면 근처에 다른 다이묘가 아니 그 사람을 이겼어? 대단하구만. 우리 가문의 검술 사범으로 좀 와주시게 500석 영지를 주겠네. 이렇게 되는 흐름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건 한마디로 소위 잡몹들만 상대했던 거 아니냐. 실제로 무사시가 또 유명한 게 이게 코지로도 코지로지만 당대 유명 검술 가문이던 요시오카 가문 수십 명하고 동시 상대해서 모조리 베고 결국 가문을 멸문시켰다. 혼자서 원맨 쇼로. 이게 또 엄청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 요시오카 가문은 멸문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라인을 잘못 타서 도쿠가와 쪽 라인을 타지 않고 도요토미 쪽 라인을 탔다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가문 전체가 검술을 벌이고 염색업, 염색기술 장인으로의 길로 가문이 전업을 합니다.
우리가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검사로서 캐릭을 막 키우다가 나중에 전업하잖아요. 뭐 소환술사라든가 이렇게 전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검수를 해서 염색공업으로 전업을 했다는 거죠. 해서 가문이 멸문은커녕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 전통 염색의 장인 가문으로 그 기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토에 실제로 아직도 영업하는 영업점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요시오카 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당시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요시오카 가문의 그 당주 요시오카 세이주로 요시오카 전에서는 이제 뭐 겐자이몬 나오츠나라고 나오는데 여하튼 이 인물하고 붙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죠. 메가본드에서는 무사시가 그냥 확 해가지고 아주 이 세이주를 두 동강으로 베버리는 걸로 나오지만 이 요시오카 전이라는 기록에서 보면 이 둘이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했는데 대결 끝에 무사시가 이마에 엄청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결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대결을 세이주로의 승리로 할 거냐 무승부로 할 거냐 그 논쟁이 거기서 붙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세이주로는 좋다. 그러면 나중에 상처 치료하고 나랑 한 판 더 붙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제시함 요청을 무사시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너 말고 네 동생 덴시치로하고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죠. 세이주로가 다시 붙어주겠다는데 너랑 안 싸우고 네 동생이랑 할래? 이랬다는 건데 결국 동생 요시오카 덴시치로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날 잡고 거기서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사시는 대결 현장에 이번엔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튄 거죠. 그러니까 요시오카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건 요시오카 전 기록이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 무사시의 양자 이오리의 그 무사시 기념 비석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대로 나오긴 합니다. 먼저 동생 덴시치로를 깨고 형 세이주로도 해치우고 수백 명 요시오카 가문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도 이겨내고 가문을 멸문시켰다.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참 이게 근데 얘기가 너무 그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죠. 참 이게 참 뭐가 진실인지 마치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엔 얼마나 수많은 진실이 있는 것인가?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취할 것인가? 근데 오륜서를 읽어보면 정말 무사시가 그 상대한 사람들의 레벨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뭐 잡몹들만 상대했건 어쨌건 숱한 아수라장을 겪어오고 거기서 본인만의 철학을 확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좋은 얘기가 많아요. 오륜서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옮겨지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건 어떤 일에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졸음 같은 것도 옮겨지는 것이며 하품도 남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또 시간이 옮겨진다는 말도 있다. 많은 인원과의 전투에서 적이 당황한 상태로 이를 서두르는 기색이 보일 때 이쪽은 조금 더 모르는 체하며 느긋한 태세를 보이면 적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 기분을 늦추게 된다. 그 기분이 적에게 옮겨졌다고 생각되면 이쪽에서 재빨리 강하게 공격해서 이기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1대1 대결에서도 나의 몸도 마음도 느긋한 것처럼 보여주어 적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포착해 강하고 빠르게 선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상대방을 취하는 기분, 따뜻한 기분, 경박해지는 기분, 나약해지는 기분 등으로 상대를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 상대를 어떠한 안 좋은 기분으로 끌어들여라. 이게 전술의 기본이다. 마음의 혼란을 피하고 항상 게으르지 않으며 올바른 두 마음, 발을정, 가운데 중을 닦고 관견 두 마음의 눈을 늘 밝게 연마하여 조금도 흐림이 없는 혼란과 구름이 개인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자세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평가라든가 적어도 무사시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여튼저튼 이 갈류지마 대결이 워낙 유명했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선 뭐 좀 건곤일척의 대승부다 하면 이 그 갈류지마 대결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하죠. 뭐 모모의 갈류지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현대에 들어와서 그 쇼와의 갈류지마라고 하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그 프로레슬러 역도산하고 일본 유도의 전설이죠. 기무라 마사히코 이 두 거목이 대결을 벌입니다. 1954년에 이걸 그 쇼와의 갈류지마라고 하는데 기무라 마사히코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주짓수의 창시자, 그 주짓수의 기원을 보면 원래 강도관 유도를 수련하던 일본 유도가 마에다 미치오가 일본을 떠나서 온 세계의 강자들하고 무규칙 파이팅 승부를 벌리는데 거의 연전연승하면서
기존 유도에서 실전적인 관절기 기술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은 자신만의 유파를 고안하고, 그러다가 브라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도장을 열고 자신의 유파를 전수하게 되죠. 바로 그 마에다 미치오의 그 유술이 오늘날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시초가 된 거죠. 이 마에다 미치오의 현지 브라질인 제자가 이제 그 카를로스 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치오에게서 배운 이 카를로스 그레이시로부터 오늘날 그 유명한 주짓수 가문 그레이시 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 그레이시의 그 동생이 그 엘리오 그레이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체격이 그 마르고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주짓수 기술을 극한으로 단련해서 수많은 거대한 야전 파이터들과의 실전 대결에서 연전연승을 하죠. 그래서 1951년에 이 브라질 최강 유술가 엘리오를 물리치기 위해 브라질로 날아갔던 일본의 유도가가 바로 기무라 마사히코였습니다. 당시 무려 2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그야말로 대승부를 브라질에서 이제 벌이게 됐는데, 여기서 기무라가 이기죠. 바로 이 엘리오 그레이시의 아들이 그 유명한 불패의 주짓대로 힉슨 그레이시인 거고, 그러한 대단한 그 전설의 유도가 기무라하고 역도산하고 1954년에 이제 붙은 건데, 이제 링 위에서 붙었죠. 당연하지만 이제 그 당시 프로레슬링 룰로서 했었으니까 당연히 시합 자체는 워크,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일반적인 프로레슬링 시합으로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됐죠. 이 쇼와의 갈류지마가. 근데 갑자기 그 시합 중에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집니다. 뭐 이렇게 매다 넘기기, 뭐 조르기 이런 프로레슬링 기술들로 시합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역도산이 기무라에 대해 막 타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이거 판블로우라고 하죠. 손바닥 그 아랫부분, 손목 그 힘이 딱 실릴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얼굴을 퍽퍽 가격하고, 갑자기 발차기도 막 하고, 진짜로 이 짜고 치는 고스톱 시합을 하다가 갑자기 표변에서 막 진짜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건데, 갑자기 역도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무라가 굉장히 이제 그 황당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판블로우가 제대로 체중이 실려서 기무라 얼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무라가 쓰러지죠. 근데 그 쓰러진 기무라를 상대로 역도산이 그 사커킥이라고 하죠. 넘어진 상대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뻥 차면서 가격하는 그 사커킥을 마구잡이로 몇 방을 날립니다. 얼굴에. 결국 기무라는 피를 흘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실신을 해버려요. 이래서 이제 이 시합에서 역도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이제 그 쇼와의 갈류지마라고 불리는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시합 자체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무승부로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렇게 상호 약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역도산이 표변에서 진짜로 마구잡이식 타격을 가해서, 실제로 체급도 역도산이 훨씬 컸거든요, 덩치가. 이 맞을 때 기무라 표정을 보면 얘 갑자기 왜 이래? 하는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기무라는 여기서 참담한 실신을 하게 되죠. 그럼 역도산이 여기서 왜 당초 약정을 깨고 갑자기 이런 행위를 했는가? 프로레슬링 시합이 갑자기 실전 스트리트 싸움이 돼버린 상당히 황당한 시합이었는데, 실제로 이 시합의 프로모션 명칭이 그 쇼와의 갈류지마였는데, 실제 갈류지마도 무사시가 1대1 대결이라는 당초 약정을 어기고 패거리를 동원했다는 약속 파기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이 쇼와의 갈류지마, 프로레슬링 최고의 레전드 역도산과 유도 최고의 레전드 기무라, 이 빅매치도 어이없는 약정 위반으로 시합이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없는 건데, 이 당시 경기 장면 보면 기무라가 정말 불쌍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진짜 구타였죠. 결국 시합 후에 분노한 기무라는 기자회견에서 원래 이 시합은 워크, 짜고 치는 거였는데 갑자기 역도산이 무단으로 약속을 깨고 진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실을 폭로를 해버립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1950년대니까 사람들이 프로레슬링이 짜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프로레슬링이 진짜라고 60년대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폭로를 들은 역도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무라가 먼저 당초 각본에 없는 나에 대한 낭심차기를 시전해서 나 역시 실전 모드로 전환해서 경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저쨌든 역도산은 이 일로 해서 그의 무적, 강력함의 이미지를 더 높게 구가하게 되고, 기무라는 어쨌건 저쨌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참담하게 얻어맞는
상황이 되어서 이후 그 무도가로서의 행보에 이 시합이 이제 굉장한 걸림돌이 되죠. 진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대시합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래서 한간에는 그 이 시합에선 역도산이 수단이야 수법이야 뭐 지각을 하고 뭘 하고 했건 어쨌건 끝끝내 몬수를 쓰던 승리를 얻어낸 미야모토 무사시, 그게 이제 그 이 시합에서의 역도산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주짓수의 전설 엘리오 그레이시를 꺾을 정도로 실력에 있어선 최강이었지만 순간적인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한 기무라가 이 시합에선 사사키 코지로가 아니었느냐. 역도산이 미야모토 무사시, 기무라가 사사키 코지로. 어떻게 이제 이 쇼와의 갈류지마는 300여 년 전 실제 갈류지마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참 승부의 세계라는 게 참 이거를 승부의 세계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승부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삶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서양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